최근에 또 현금 증여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사실 뭐 용돈이라든지 세뱃돈 이런 것도 소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증여라고 이제 대가 없이 주는 거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세금이 원래는 붙나요? 원래는 붙습니다. 이게 법에도 적혀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걸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세무사는 직업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깊게 파는 거고. 생각보다 이런 관련 예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도 있지만 결혼 축의금, 그다음에 부의금, 네. 혼수용품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활비는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활비가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원이고 어떤 분은 하루에 이제 100만 원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생활비가 그러면 증여냐 아니냐. 왜냐하면 실질적인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긴 하거든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자금으로 자산을 축적했느냐. 말 그대로 생활비는 휘발성으로 소비하는 걸로 쓰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식비나 뭐 이런 것들로 소비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을 샀다거나 큰 금액으로 부동산을 샀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자산 형성을 했기 때문에 증여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증여자가 부양 의무가 있느냐. 대부분 부모가 이제 자녀분들을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양 의무가 있으면 그 일정 자금을 주더라도 그게 부양 의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조부모는 손주에게 부양 의무가 없죠. 네,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로 따져보시면 살펴보셔야 되는 바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활비는 필요 시점마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비나 등록금 같은 거대한 금액도 당연히 필요시마다. 근데 이거를 몇 년치 생활비 쓰라고 하면서 갑자기 억 단위를 준다 그러면 그건 좀 그쵸. 바로 즉각적으로 좀 뭔가 연계짓기는 어려울 수 있죠. 뭐 등록비가 500만 원인데 뭐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비 다 준 겁니다. 사실 그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혹시나 이제 세무조사가 일어났는데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계좌를 굴리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산을 결국 형성한 꼴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조사가 나왔어요.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결국은 그 준 시점에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을 하는 거지. 그 이후에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면 그 자산 늘어난 거를 증여세로 또 추징하진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나 어린 자녀에게는 결국 배당주를 줘서 좀 오래 장기 보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금액 사이즈 그러게 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현실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좀 그런 뭐 세법의 증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깊은 얘기긴 한데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거랑 좀 더 연관성에서 이거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주택을 취득하실 때 요즘은 뭐 부동산 토지도 마찬가지도 늘어났기 때문에 취득자금 소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취득자금 소명할 때 당연히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부분 보는 게 이제 5년 동안의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을 벌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간에 2억 원이었다. 근데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갑자기 자녀가 산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용이 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택 취득자금 소명 같은 경우는 본인의 통장 사본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10억 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사실 그건 이제 생각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소득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금액이 자녀한테 나왔을 리가 없다. 근데 간혹 예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코인을 하셔서 돈 버신 분이 부동산을 산 걸 본 적이 있어요. 작년까지 코인 시장 좋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030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은근히 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은근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주택자금 소명이 왔는데 그 사람은 코인만 하시니까 포착된 국가에서 내는 소득은 없는 거예요. 그쵸, 없죠. 네, 오히려 0원인데 코인으로 번 돈은 그분이 한 40억 정도 버셨었는데 그걸로 이제 사실 주택을 샀는데 이게 소명하라고 하니까 그럼 코인으로 벌었다라고 해서 코인 내역 가져가서 이제 소명하신 케이스. 근데 이제 의심을 계속 하시는 거죠. 저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그 코인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그것까지 꼬리를 물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주택을 안 사고, 자, 그러면 이제 전세나 월세 자금만 좀 밀어주자.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가능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생겼죠.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아니면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모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고 내역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 전세 자금을 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증여세 세무조사가 펼쳐질 수도 있다. 세무조사 펼쳐지면 계좌내역 결국 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약간 의심의 범주 안에 안 들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뭔가 이루어져야겠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물론 상식은 모두 다 범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결국은 상식이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산을 형성한다거나 네, 부양 의무가 있느냐, 네. 필요시 때마다 줘야 되는데 갑자기 큰 돈을 줬느냐. 이게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 염려하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납부 방식에 따라서 세금을 뭐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세금이 너무 고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할 때마다 특히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주부이시거나 근로소득자분들. 왜냐하면 평생 세금을 100만 단위나 1000만 단위까지 내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세가 4억 4천 정도 나오세요. 근데 주택만 받을 때 그것만 내는 거 아니시잖아요. 왜냐면 주택을 받을 때 뭘 내야죠? 취득세 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짧은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그 사람은 거의 5억에 대한 돈이 거의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좁아요. 부동산을 그래서 금매로 내놓는 게 그 6개월 안에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시 납부가 현금성이 많다 그러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분납. 분납은 근데 한 번밖에 쪼갤 수 없고 2개월 후에 또 내야 됩니다. 반절을. 그러니까 그러게 유의미하진 않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연부연납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죠. 연부연납 제도는 이제 내가 납부세액 2천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담보를 무조건 제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긴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최대 5년,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죠. 최대 10년, 그 다음에 그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최대 20년까지 이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년 그걸 n분의 1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년도에 한 번 내고 5년이면 6분의 1씩 내는 거죠. 최대 5년간 나눠주니까. 네네. 그 대신 이건 어느 정도 혜택이니까 가상금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분할해서 낼 때 1.2% 정도의 이자 성격의 가상금을 붙여서 좀 추가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금매를 하는 것보다는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금매를 하시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 제도를 모르고 진짜 금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안타깝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분할해서 납부해서 어떻게든 그 납부의 여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증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사실 증여세가 너무 과중해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 연부연납을 해서 적금 들 돈을 거기다 넣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증여세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1억 2천만 원이다. 6분의 1씩이니까 매년 2천만 원 정도니까 그럼 본인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적금 모으듯이 모아서 계속 이렇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근데 증여를 받은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부의 이전은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자녀는 그 부의 이전된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만을 잘 바라면 되는 거죠. 그게 기간이 길수록 확실히 뭐 한 3년, 5년? 여기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10년 정도 되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재테크 관점에서도 이렇게 연부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정말 아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해서 증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피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세금은 이제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와 납부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 적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한 내에 납부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증여세는 이제 증여한 날로부터 말일자의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절차만 잘 지키셔도 어마무시한 가산세는 피하실 수가 있죠, 대부분. 대부분 이제 세무상담을 안 받으셨을 때 이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는 대부분 인지는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증여세를 내겠구나, 자녀한테 줬으니까.
근데 가끔은 이 시가 평가를 잘못해서 아예 신고를 패스하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모르고 있던 가산세를 어마무시하게 맞는 거고, 상속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증여재산, 상속세 공제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럼 그 금액 이하면은 신고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내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지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상속세 기준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세무사라도 가서 간단한 이런 영상 좋은 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거라도 좀 살펴보면서 지식을 익혔다가 조금이라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3개월과 6개월 긴 기간이 있는데 신고도 안 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바로 20%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납부할 세금이 1억 원이었는데 하루 차이로 1억 2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벼락 맞았네요, 진짜. 그러고 이제 물론 이제 일정 시간 내에 네. 빨리 인지를 하고 신고를 하면 감면은 받겠지만 또 그 가산세를 깎아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인지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기간 내에 뭔가 다시 이 신고를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때가 많죠. 사실 그런 스케줄은 잘 확인해보고 주택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금을 잘못 내서 더 낸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방법은 이제 경정청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세금은 납부하면 끝이다. 국가에서도 내라면 당연히 내야지. 잠깐 별 외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형태로 받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 모든 계산이 다 정확하진 않고 모든 그 가정의 환경을 다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산망에 한계가 있어서 그 종합부동산세가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받는 고지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네.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경정청구인데 세금을 자기가 우선 더 냈는지 자체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의뢰를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의뢰도 많이 받았는데 이 상속과 증여보다는 양도소득세 쪽 이게 많습니다. 이 다른 뭐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혼자서 세무서 가서 신고를 했는데 대부분 혼자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원래는 신고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어려워하셔서 신고를 가끔 세무서에서 도와주고는 하는데 그 신고가 간간히 잘못될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너무 과도한 세금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계산한 것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추징이 날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알고 보면 정확히 따져봤을 때는 이 경정청구, 오히려 세금을 내가 초반에 더 냈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돌려받는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간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외적으로 이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라고 해서 뭔가 재판의 판결 결과가 나와야 사건이 종결이 되고 그걸 안 날로부터 뭐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네. 이런 일부적인 좀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무조건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결정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정 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하면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절차 과정이 필요하고 세법의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족에게 생활비 용돈으로 1억 정도를 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덜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 방법에 대한 뭐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네. 한 1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네.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네네. 네. 첫 번째, 네. 1억을 그냥 주는 거죠. 증여세를 내고. 네. 네네. 그럼 5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나머지 5천만 원에서 10%,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세금을 내는 방법. 두 번째는 진짜 뭐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거죠. 근데 1억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진짜 필요할 때마다 입금을 그때그때 쪼개가지고 네, 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증여세에 과세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빌려주는 방법이 있죠. 빌려주는 거? 네. 그건 이자를 또 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5천 주고 5천 빌려주기.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생활비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갑자기 1억을 주고 이거 생활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법에도 필요할 때마다 그 금액을 줘야지 그게 증여세가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는 1억을 받은 상황에서 이게 다 소유비나 생활비나 교육비나 의료비나 이걸 한 번에 다 소명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면은 네. 뭐 5천은 어차피 이제 면제니까 5천을
5,000원 증여받고 네. 5,000원 빌린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쪼개가지고 한 2,500원 또 빌리는 거고 2,500원 또 생활비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렇죠. 융통성 있게 하면 네, 은 네.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빌린 거라면 어쨌든 뭐 그 차용증이나 네. 이자 실제로 좀 줬다는 거 그런 건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무조건 빌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 네.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신용금리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법에서 꼭 받아야 되는 기준이 4.6%로 정해놨고요. 아, 4.6. 예. 개인 간의 거래에서. 네. 아, 특수관계에서. 이제 4.6%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4.6%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더 그렇죠. 적게 빌려줄 수도 있고, 네. 안 받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차이가 1년 동안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그건 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해놓은 기준은 4.6%인데, 그거를 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이제.